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기간 있었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원 유착 아니냐며 MBC에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언론 겁박에 적반하장이라며 장관 해임으로 맞받았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앞둔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 북한 도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강달러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원달러 환율이 13년여 만에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도 급락해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은 4% 이상 폭락했습니다. 대전의 대형 쇼핑몰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안에 고립된 사람이 더 있을 걸로 보여서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훼손됐다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또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야당에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163건을 적발하고 34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사기 피해 액수만 200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5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라진 운행 재개에 북한의 식량 등 물자 부족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원 수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7차 유행이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1,420원을 돌파한 후에 장중에 지금 1,430원을 넘어섰습니다. 증시도 급락해 코스피는 2% 넘게 3%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요. 1,430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1,421원까지 오른 후 이 시각 현재 1,430원에서 31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 1,42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1,450원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와 유럽의 에너지 수급 위기 등이 겹치면서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정보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관련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 연준이 달러 유동성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현황 정보를 우리나라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 급락 여파로 우리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0포인트 이상 하락해 222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4일 2276.63 이후 장중 연중 최저치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이상 하락해 53,000원대입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0포인트 이상 하락해 69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에서 다우지수가 1.62% 하락해 우리 증시도 하락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우리 금융시장은 그 충격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도 중상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4명이 추가로 더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명 구조 소식이 가장 궁금한데요.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큰 불길이 잡히면서 더 이상 아울렛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벽면이 시커멓게 그을음이 껴있고 철제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는 등 화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7시 40분쯤입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 여러 명이 지하에서 연기가 난다고 신고했는데요. 현장에서 탈출한 관계자는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갑자기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외에 한 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입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울렛 문을 열지 않아서 손님은 없었고 바로 옆에 있는 호텔 투숙객과 직원 110여 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소방서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조금 전인 오후 1시 10분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통해 4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충남, 충북, 세종, 전북과 중앙119 구조본부 구조대까지 출동하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 지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건을 내리는 지하 하역장 부근에서 불이 난 거로 보고 있는데요. 차량 옆에서 불이 난 뒤 차로 옮겨 붙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주변 방문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순방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퇴조했다면서 관계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찌감치 반박과 해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늘 입장 처음 나온 거죠? 네, 해당 발언이 나온 게 우리 시각으로 22일 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이후 순방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정치권 후폭풍이 워낙 컸던 탓인지 귀국길 기내 간담회도 생략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예상했던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왜곡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반박을 넘어서 진상규명을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YTN에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건 대통령이 아니라 첫 번째 보도를 한 MBC라고 이구동성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현장 잡음도 있어서 불분명했는데 MBC가 단정적으로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각인 효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이 발언 후폭풍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리긴 했습니다만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은 서서 하는 48초 환담의 모양새라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자 외교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을 장시간 잡아서 뭘 한다는 게 좀 어려워 보이니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본인이 참모에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신 장관과 NSC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바이든 대통령과 최종 확인만 하기로 했다며 실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와 30분 약식 회담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일부 뒷말을 낳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퇴조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점심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도 진행했습니다. 한 총리가 내일 일본으로 출국해 고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 김에 모레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기로 한 만큼 관련한 내용도 다뤘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당장 내일 항의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방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압박하면서 대통령이 결단치 않으면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MBC 보도를 두고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가 최초로 비속어 프레임을 씌우면서 철저한 확인 과정을 생략한 채 자의적,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를 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의 행태는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에 대해서는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MBC에 늦어도 모레쯤 법적 검토를 마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고 내일 오전까지 회사의 해명을 들어보고 안 하면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회견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은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들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MBC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마치 MBC하고 유착되었다라고 그냥 의혹 정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주장하세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의 이름을 대신해서 물어드리겠습니다. 네, 여야의 기싸움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순방 논란뿐만이 아니라 입법 과제, 또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네, 당정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걸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당장 오후 전체 회의 안건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 단독 통과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두고도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치르겠다는 태세로 김 여사의 모친 건진법사 등 관련 의혹을 따져볼 증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망신주기, 발목 잡기식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지난 정부 시절 의혹 관련 인물을 명단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라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이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국토부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달 만에 적발된 건수만 160여 건에 붙잡은 전세 사기범은 300명이 훌쩍 넘었고 피해 액수가 2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전세 사기 집중 단속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세한 결과 어땠습니까? 네, 경찰은 지난 7월 25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우선 그제까지 2달 동안 성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본 갭 투자나 허위 보험 가로채기 같은 전세 사기 사례 163건을 적발했는데요. 사기에 연루돼 붙잡힌 사람이 348명이고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붙잡힌 사람이 무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 전세 등 보증금을 미완한 한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도 8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부산에서 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50억 원대 전세대출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집을 나온 사회 초년생들, 이른바 가출팸이나 지적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전세대출금 50억 원을 가로챈 일당 48명이 붙잡힌 사건이었는데요. 서울 마포 지역에선 SNS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금 1억 원을 받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보증금 위반한 사례나 자본금 없이 임대 사업을 벌이며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돌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일당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지역에선 무자본으로 주택 52채를 사들이고 전세 계약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를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담보대출금을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11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경찰이 적발한 전세 사기 피해 액수만 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500여 건인데다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이 이어지는 만큼 적발 건수와 피해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특히 이번 도발이 전술핵 선제 공격을 담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 후에 나온 첫 도발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6월에 도발을 했고 113일 만에 또 도발을 했는데요. 네. 자, 먼저 시점하고 그 도발의 내용인데 시점이 이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5년 만에 이제 시작되는 날 하루 전날 도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거리가 한 600km 된다고 합니다. 어떤 그렇죠. 의미들이 담겼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 항모 레이건 항모가 우리 한국 부산항에 이제 입항을 하는데 예. 입항을 해서 한미연합 해상 훈련을 하는 것은 5년 만의 일이라고 그래요. 네. 북한으로서도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핵무력 법제화가 9월 초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있었고 예.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7월 27일 북한이 소위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승전 기념일로 기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핵무력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얘기를 했고 이후에 김여정도 우리 코로나19가 남측 뭐 전단 뭐 의심스러운 물품 때문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면서 보복 행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과 또 우리도 얼마 전에 8월 달에 한미연합연습 그 자유의 방패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 UFG가 이제 중단됐고 UFS로 재개가 돼가지고 했어요. 근데 사실 6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6월에 미사일 발사 도발한 이후로는 한 2~5달여 동안 조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발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한미연합연습이 UFS가 끝났고 핵무력 법제화 발표가 됐고 그 즈음에 또 미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을 했고 한미 해상연합훈련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북한이 딱 한 발을 쐈고요. 사거리가 600km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북한이 발사한 태천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를 재면 대략 620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그냥 쏜 게 아니고 다분히
한미 연합 해상 연습을 염두에 둔 그런 발사를 볼 수 있는데 딱 한 발만 쐈고 또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내부 매체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보면 때에 따라서는 북한 내부 매체도 다 공개하고 네. 북한 주민들에게도 막 발표하고 핵무력 부재안은 다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그런 이 반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측을 향해서 특히 연합연습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네. 행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3개월 전 발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3개월 전에는 8발을 발사했잖아요. 근데 그랬죠. 이번에 한 발만 발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3개월 전에 8발을 동시에 쐈단 말이죠. 여러 장소에서 예. 시차를 두고 종류가 다릅니다. 예. 그 8발을 우리 정보 당국에서 분석한 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세트,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세트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KN-23 북한판 에이테킴스, 네. 23은 이스칸데르죠. 그다음에 24가 에이테킴스고 25가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이런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를 여러 곳에서 시차를 두고 발사함으로써 우리는 남측 어디든 어느 장소에서든 남측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과시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과시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딱 한 발이지만 그 한 발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의지 또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수위와 방식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네. 물론 기본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는데 역시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노림수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혹시 북한이 신포 근처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촉각을 네. 곤두세우고 있어요. 네. 정부는 일단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 개발하는 것은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특히 2019년 이후 대남 타격을 위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집중해왔고 그걸 우리가 신종 무기 4종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 작년 1월 달에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을 했고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 이번 핵무력 법제화도 사실 거기에 무게를 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북한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SLBM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사전 포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이 SLBM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SLBM과 함께 SLBM을 여러 발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미사일 개발, 잠수함 개발, 신형 잠수함 개발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포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SLBM 발사를 할 텐데 그 시점이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중 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예. 북한은 분명히 SLBM도 발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한미 군 당국도 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북한의 SLBM 지금 완성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SLBM은 이미 여러 발 북한이 쏘았기 때문에요. 북극성 1호, 2형, 1형, 2형, 3형. 물론 2형은 지상 발사 형태로 개조한 겁니다만 그걸 개발하고 그 이후에 더 이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가늘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북극성, 다시 말하면 SLBM을 개발하면서 그걸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결국 잠수함이 완성이 되고 그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3,000톤급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탑재해서 발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SLBM은 계속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서 그걸 개발해서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SLBM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태천에서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태천에서 미사일 발사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이 태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뭐 태천은 이 미국의 북한 핵무기를 이 전담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에서도 지하 핵시설, 대표적인 핵시설 28곳 중에 하나다. 특히 태천에는 지하에 핵미사일을 보관하는 시설이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변하고 이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이곳은 주요한 핵단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도 이곳에서 다시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그런 이 미사일이 보관이 돼 있다면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천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북한 군 내부에서도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어떤 조건에서나 기습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그런 준비와 훈련은 아마 계속하리라고 봅니다. 네. 일련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한미일 3국도 공조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그런 그 공조를 해나가고 있죠. 특히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일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북한이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탄두를 김정은이 전권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5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러한 조건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조건에서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선제 타격도 가능하고. 그건 핵이라고 하는 이 핵무기가 개발은 됐지만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것은 1945년 8월에 딱 한 번이거든요. 이후에는 가죽은 있지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금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고 이후에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했고 이후에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전술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진다면 그 위협이 가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은 군사적 대응 또 외교적 대응 각종 수단을 다 강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한미 간에는 확장 억제 협의체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녀요? 딸 김주애 양이 지금 화면에 공개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면 지금 저 화면인데요. 저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죠? 아니죠. 사실 뭐 북한의 로얄 패밀리, 김정은이 자녀가 몇이 있는지도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원으로 나온 모습을 보면 이번에 이제 영국 매체가 중국의 블로거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나온 게 보면은 김주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이는 9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정권 74주년이죠. 이 공개 행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저 김주애 양을 어깨를 아주 토닥토닥거리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들과는 달리 머리를 단발로 하고 있고 양말도 하얀 양말을 신고 있고
북한의 이 매체가 계속 좋아이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정은의 둘째 딸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그런데 않겠나.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럼요. 김일성 일가, 김정일 일가를 이렇게 화면으로 공개한다?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건 뭐 글쎄요, 가십으로 그냥 그냥 지나갈 일일지 아니면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오는지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지금 김정은의 딸 김죄가 맞다면 그 공개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글쎄요,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과는 좀 다른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어요. 네. 아버지 김정일은 부인과 함께 행동한 적도 없었고요. 네. 전혀. 그런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부인과 많이 대동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예.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했는데 네. 자녀를 만약에 보여준다면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나도 정상적인 가정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민 친화적인 행보의 일환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좀 지나친 해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게 진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강압적 영토 편입 주민 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90%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내에선 부분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해외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는 일요일에도 영토 편입 주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Суммарно за 2 дня явка составила по территор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55,5%. Сегодня за 2 дня проголосовали 858 681 человек, и это только в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주민 투표는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남부의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4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밀 투표 등 기본 원칙도 안 지켜지는 데다 피난을 가지 않은 투표 참가자 상당수가 친러시아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Это нам всем над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ир был у нас, чтобы этой нечисти не было, которая нас тут унижали, убивали, разрушали. То, что разрушали, это вообще слов нет, не может быть. 실제로 자포리자는 투표 첫날인 23일 500명을 상대로 한 출구조사에서 93%가 러시아 영토 편입을 찬성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주민투표가 끝나면 러시아는 오는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로운 영토 편입 주민투표와 달리 동원령에 따른 러시아 내부 동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시위 참가자 7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1일에는 1,3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계속되자 러시아는 자국 병력이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25일에도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향하는 국경 검문소에는 차량 행렬이 500m에 이르는 등 푸틴발 러시아 탈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군 복무가 면제됐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징집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러시아 투데이의 마르가리타 시모니안 편집국장은 현지 시간 24일 트위터에서
부적절하게 동원된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이 중에는 당뇨병과 뇌허혈을 앓는 63살 남성과 척추골절로 인공척추를 삽입한 35살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체슬라프 블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징집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백악관이 러시아 측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이에 미국 백악관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핵무기는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뜻을 러시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고위국과 접촉한 방식과 시점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들에게 재앙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러시아를 향해 핵 전쟁의 승자가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Let me also urge every nation to recommit to strengthe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rough diplomacy. No matter what else is happening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ursue critical arms control measures. 러시아의 군 동원령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푸틴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붕괴라고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하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정부는 7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기상 조건에도 출항할 수 있는 초대형 방제선인 엔담호를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엔담호의 중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방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취항식까지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겨울 충남 태안 앞바다를 원유 기름띠가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당시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원유 10,000톤 정도나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돼 초기 방제 작업이 늦어졌고 그만큼 피해는 커졌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가 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일주일째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서해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기름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나쁜 기상 상황에도 출항할 수 있는 대형 방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2019년 11월 선박 건조에 돌입한 뒤 31개월 만에 닻을 올린 5,000톤급 대형 방제선 엔다모입니다. 예산 760억 원을 들인 해양수산부의 야심찬 결과물로 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에서 화려한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5,000톤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가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전천후 해양재난 대응 선박으로 역사적인 출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엔다모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제선의 필수 장비인 오일 펜스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불량이란 점입니다. 오일 펜스는 당연히 바다 위로 떠야 하는데 엔다모의 오일 펜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일 펜스는 초기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제 작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오일 펜스를 설치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특히 나쁜 기상 환경에서도 대규모 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5월 말에 시운전 때 오일 펜스의 하자를 처음 발견했고 제조사가 수리까지 했지만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7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형 방제선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은 물론 이를 숨기고 취향식까지 한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핵심 장비인 오일 펜스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출항식을 강행했습니다. 취향식 이후에 기름 사고가 터진다면 이 엔다모는 방제선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측은 오일 펜스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취향식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 오일 펜스를 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엔다모는 오일 펜스 외에도 페인트 일부가 벗겨지는 등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서 보수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1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8달 만에 모두 140여 건이 적발됐는데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자가 나왔고 재판에 넘겨진 건 단 한 건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20일 대구에 있는 정수장에서 70살 작업자는 유독가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청소를 하다 질식해 숨졌습니다. 다음 날 대전 제지공장에서는 오폐수 정화탱크에서 작업하던 50대가 무너진 활성탄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141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건데 2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고에서 희생자가 나와 사망사고 비율만 99%에 달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수차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DLENC와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에선 사상사고가 3번이나 거듭됐고 사고가 2번 난 사업체도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고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41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건 21건, 이 가운데 단 한 건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조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조치가 강력히 필요한 때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과도하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자율성을 강화한 시행령과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야당과 기업들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추행 목적 약취 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추행 목적으로 납치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소지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수사한 스토킹 범죄를 모두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과 이미 종결된 불송치 사건 등 400여 건을 다음 달 18일까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의해서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 신청 등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과 경찰이 이달 초 갯벌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지난달 가양역 주변에서 실종된 남성과 같은 인물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인천 강화군 광성보 근처 갯벌에서 발견된 하반신 시신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 최근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A씨 가족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시신이 A씨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힌 뒤 행방이 묘연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 기운을 느끼기 참 좋죠. 높고 파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고 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서 낮 동안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24.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선선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늦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15도, 대전 13도, 대구는 1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는 28도, 대전과 대구 27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캠핑이나 또 산행 가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오후 한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는 오존 생성이 활발한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 있었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원 유착 아니냐며 MBC에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언론 겁박에 적반하장이라며 장관 해임으로 맞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풀어보겠습니다.